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게 검찰 얘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이낙연 얘기라고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지금 대장동 수사도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대장동 사건도 지금 조작이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남욱이 그 국정조사장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억울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욱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술 조작, 증거 조작에 앞장섰다고 무척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욱 어떻게 보면 그 비판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변명을 꺼내놨습니다. 검사들로부터 사실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고문은요 원래 육체적 고문도 고문입니다만 정신적 고문도 고문입니다. 정신적 고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 계속 감옥에 가둬둘 수 있다. 또는 너 인생을 파멸시켜 버리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가족을 들먹거리거나 가족을 괴롭히거나 지인들을 괴롭히는 거, 이게 사실은 정신적 고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런 정신적 고문이죠. 특히 주변 지인, 가족을 괴롭히는 데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동규도 솔직히 말하자면 마찬가지예요. 유동규도 처음부터 진술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유동규가 진술을 뒤집기 시작한 것은 유동규의 동거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보통 유흥업소 출신인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젊은 여성과 지금 따로 뭐 재혼을 했나? 하여튼 뭐 사실상 그 재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처하고는 이혼을 했죠. 자, 그 재혼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동거녀를 이 유동규가 보는 앞에서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유동규를 검찰청에 불러다 놓고요. 그 자리에 동거녀를 같이 불러요. 그리고 유동규가 보는 앞에서 수사를 해버립니다. 유동규가 빡 돌겠지. 아니 엄청 황당했겠죠. 그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나랑 함께하고 있는 여성, 이 여성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상당히 돈독하겠지요. 그런 여성을 붙잡아 와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유동규가 갑자기 거기서 무너져요. 남욱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감옥에 가둬두고, 아니 감옥에 이미 갇혀져 있는 사람인데 구치감에 가둬두죠. 추가로 가둬두죠. 2박 3일 동안 뭐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둬두기만 한다 하지 않습니까? 햇볕도 제대로 드는 곳이 아니고 뭐 모포 한 적 없는 곳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변명이 참 웃겼어요. 모포 한 장 안 주고 세상에 거기 가둬뒀느냐라고 하니까 검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가 5월 달이라 춥지 않았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이 인간입니까? 마치 그거죠. 옛날에 그 안기부에서 그 학생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학생들을 붙잡아서 고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문이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근데 어떤 이 고문을 한 경찰관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니 걔 누구 있잖아요. 걔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우리가 참 많이 처방을 해줬어요. 진통제 주사도 맞고 진통제 약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고문 가지고는 안 아플 거예요. 요런 헛소리를 한 놈이 있었어요.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그 말하고 검사의 이 말, 5월달이라서 안 추웠을 거예요.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검사들의 수준이 그래요. 얘들은 고문이라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전부 다 많이 드러났어요. 검사들이 뭐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이 당사자들을 괴롭혔다, 정신적으로 고문했다, 이런 얘기들 뭐 이번에 폭로가 됐습니다. 남욱 같은 경우에는 주변 내 지인들까지 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죠. 뭐 사실 이게 남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전 장관 그 검찰로부터 조사받을 때 주변 지인들이 나만 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정경심 교수한테 과외받은 학생들까지 다 털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 중에는 로스쿨 졸업반인 친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너 변호사 시험 못 치게 만든다, 이렇게 협박까지도 했다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검찰의 협박에 못 이겨서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을 해준 어떤 분, 이게 단국대 장모 교수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진술서 말미에 그렇게 쓰죠. 원하는 대로 다 진술해 줬으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사실 그런 진술서가 나오는 즉시 이 모든 이런 증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판사들이 그런 진술서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증거로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고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신적인 고문을 용인해주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사들이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 부당하게 피의자, 피고인을 괴롭혔다라는 정황만 나와도 관련 증거 그 능력을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짓을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참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검사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검찰은 그런데 여전히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장동 수사가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면 검찰 조직은 정말 작살이 나겠죠. 여기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최소 60명, 많게는 200명이 넘는데 그 검사들 다 모가지가 날아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냥 검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 검사들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뭐 제가 다음 세 번째 주제에서 검찰이 포기했다, 자포자기 상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복수까지 포기한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얘네들이 복수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수사권이고 또 하나가 자기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정치 검사들을 남겨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보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든 간에 이걸 뒤집고 싶은 거야. 조작이 아니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낙연이 검찰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놓고 조작 기소가 아니다, 조작 수사가 아니다 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3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연어술 파티 뒤져도 안 나와 3년만 형량거래 급조, 조작 기소 만드는 국조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사실 이
연어술 파티라든지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게 설주환 변호사죠. 이 설주환 변호사가 증거 조작, 진술 조작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겠지. 게다가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고요. 또 제가 여기서 본론으로 다루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사실 시작은 다 이낙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검찰이 죽으면 지들도 같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을 두둔하고 옹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만배 등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있죠. 그와 관련해서 공소 취소 예고편 같다라는 둥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시발점이다 이낙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원인 제공자인 이낙연 얘 부관 참시를 하든지 아니 얘 진짜 살아있는 채로 이거 거열형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검찰 편에 서서 자신들의 동지들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팔아먹은 거잖아요. 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동지들 팔아먹은 거야. 자, 최근에 이 이낙연하고 같이 움직이던 이 떨거지들 일부가 뉴 이재명 이래가지고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명백히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던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간들이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지금 돌아온다는 거야. 참. 근데 그런 자들은요 돌아와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걸 겁니다. 걔네들 들어와서 한 게 뭐야? 맨 먼저 한 게 김어준 비방이죠. 웃기지도 않아. 이낙연도 똑같이 했거든요. 이낙연도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물고 늘어진 게 김어준이었어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털 묻었다. 털 묻었다. 사실 저도 이 김어준의 이 몇 가지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면 좀 갸우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비판을 하는 거하고요, 털 묻었다라는 식으로 그 비방과 조롱 아니면 너무 격렬한 적대감의 표현 아닙니까?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우리 같은 편 아닌가? 이현주 말 맞다나 같은 진영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참 저열한 그런 비방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이낙연 쪽에서 했고요. 지금도 또 하려고 다시 기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놈들이 더 이상 난동을 부릴 수 없도록 우리는 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분탕질하는 놈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낙연 측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낙연이 나와가지고 검찰을 두둔하는 기자회견하고 페이스북 쓰고 이런 거면은 그냥 욕만 하고 끝나겠어. 아니 때로는 아유 저것들 이미 다 끝난 놈들이니까 관심 갖지 말자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야 그냥 관심 갖지 말자, 쟤네들은 그냥 원래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심한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낙연 측에서 검찰에 녹음 파일 하나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요,
실은 유동규한테서 나온 거고요. 유동규가 이 이낙연 낙지파들한테 건네준 거고, 이 낙지파들이 자기들 방송에서 많이 써먹었던 겁니다. 그 통화 녹취 파일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남욱이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그 피해를 당했고, 검찰의 너무 강압수사, 위협, 협박, 정신적 고문 때문에 내가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잖아요. 폭로를 하잖아요. 이 폭로가 잘못이다. 그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에 담겨져 있는 파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남욱이가 유동규랑 전화 통화를 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남욱과 유동규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한 겁니다. 뭐 아마 유동규가 했겠죠. 그래서 그 녹취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남욱이가 국회 나와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이거를 가지고 증거로 제출하면서 남욱이가 국정조사장에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파일은 2023년 4월 10일에 통화 녹음이고, 남욱하고 유동규가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 유동규가 받은 돈 3억 원, 이 3억 원은 김용과 정진상에게 간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남욱은 국정조사장에 나와가지고 유동규가 3억 원을 나한테서 받아갔는데 이 3억 원을 김용, 정진상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는데 검사가 자꾸 나한테 김용, 정진상 줬다, 김용, 정진상 줬다, 김용, 정진상 줬다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거다. 나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동규한테 내가 3억 준 건 맞는데 그 돈이 나는 딴 데 쓴 줄 알았지. 김용, 전진상한테 간 줄은 모르고 있었다. 근데 검사가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맞는 줄 알았다 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국회에서 나와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이걸 또 뒤집는 거지. 남욱이 한번 뒤집었는데 다시 뒤집었다. 뭐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시계열만 제대로 봐도, 그러니까 시간 순서만 제대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이낙연 쪽 똥파리들이 유포한 겁니다. 국회에서 공개한 적도 있어요. 자, 시간을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자, 남욱은요, 2021년 9월쯤에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요, 2022년부터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죠. 그리고 2022년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는 2023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주입을 당한 거는 2021년 9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예. 보시다시피 이미 주입된 상태였던 거죠. 이미 주입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한 거죠. 한번 주입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뭐 착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이미 착각을 한 상태인 거야. 그런데 검찰은 이걸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봐라, 전화통화 내용은 또 국회 진술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미
이 국회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 3억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2013년에 유동규가 남욱한테 3억 원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갑니다. 유동규가 남욱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돈 3억 되냐? 돈 좀 3억 좀 줘봐봐. 돈 얼마쯤 돼? 당장 뭐 1억 원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돈을 만들어 줍니다. 3억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서 남욱이 정민용이나 김만배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유동규 간도 커. 나한테 덥석 3억을 요구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억이 어디로 가는 거였느냐? 자, 남욱이 그때 정영학 녹취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알고 봤더니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한테 돈이 3억 정도 물렸나 봐. 그 물린 돈을 지금이라도 갚아야 되나 봐. 그래서 우리한테 3억을 달라고 그랬대.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3억은 유동규가 뭐 다른 데서 물린 돈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확하게 철거업자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이 유동규한테 3억을 빌려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뇌물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재개발 사업, 성남 쪽에 재개발 사업 이런 거 성남 도시개발공사 하니까 철거 작업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철거 작업을 이 강 씨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고 아마 그 대가로 3억을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강 씨한테 그 철거 용역이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 강 씨가 야, 내가 준 3억 내놔. 안 그러면 너 확실히 잘라버린다. 너 다 동네방네 불고 다닐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부랴부랴 이 강 씨한테 돈을 갚은 겁니다. 그 돈이 뭐다? 남욱한테서 받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뭐라고 조작을 했다? 3억을 받아서 강 씨한테, 철거업자한테 준 게 아니라 김용, 정진상한테 나눠줬다. 상납했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멀쩡한 이 진술도 있고 심지어 녹취 파일까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남욱한테 강제로 진술을 만들어낸 거죠. 주입을 시켜가지고. 근데 보시다시피 철거업자 강 씨의 이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2003년 4월경에 전화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든 그거 상관없어. 이미 주입이 한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주입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입 시점이 또 언제나 또 특히 상관이 없어. 적어도 2023년 4월 이전에만 주입이 됐으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 번 주입되면은요, 특별하게 주입된 사실이 거짓이다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런 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한번 되면은 그냥 그게 사실인 줄 알잖아.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한 대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반박 증거가 된다?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검찰, 유동규 이게 맞다고 그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쪽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검찰의 입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당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대북 송금도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시작이 전부 다 이낙연 측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검찰은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아니 이거 시작은 민주당 쪽에서 시작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대북 송금도 그렇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 시작됐다? 이게 사실은 다
이낙연 측인 거죠.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 배경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은 호남 연고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요. 사실 그 기반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쌍방울이 전북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호남에 연고가 있는 정치인들끼리 좀 자기들끼리 쟁탈전 비슷한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전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을 이 쌍방울이 지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정치인이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 측에서는 쌍방울이 자기를 지지할 거로 생각했던 거야. 원래 지지하고 있던 전북 지역 정치인이 중간에 낙마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쌍방울도 같은 호남 출신인 나를 지원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쌍방울이 사실 이재명 편에 살짝 쓴 거야. 그러니까 열받았겠죠. 일종의 그런 갈등과 암투 뭐 이런 게 좀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낙연 대북 송금도 그렇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시작이 다 거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검찰 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자칫했다간 자신들이 이 모든 조작극의 책임을 덮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쓰겠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낙연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민주당 내부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나 진보와 인권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지역 연고 때문에 민주당에 와 있는 적폐들이 있어요. 이런 적폐들은 댓글 부대들을 끌고 다녀요. 이 댓글 부대들이 지금도 암약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끌고 다니던 댓글 부대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탕질하고 있는 댓글 부대나 사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주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